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울트라 우익이라고 그래요. 관세 제로였다고요. 그거 완전 무시하고 그냥 우리 관세 그렇게 때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겠죠. 당연히 미치겠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이명찬입니다. 또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총영사관이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입장 표면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험악하게 말들이 오갔죠. 외교관으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험악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볼 때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험악하고, 조금 전에 얘기도 했듯이, 요번에 G20에서도 두 사람이 사실은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인사조차도 안 나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중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험악한데,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처음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볼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국회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그건 뭐냐?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중국이 만약에 거기서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일본이 거기 참여해서 대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력 행사하겠다. 중국과 전쟁을 치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발칵한 거죠. 당연히 발칵하죠. 왜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은 내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에 무력 행사하면은 일본이 참전해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치르겠다 하니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본 유사는 대만 유사라는 그 발언 자체가 그거는 너무 중국을 무시하는 거고 중국한테 협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발언 자체를 취소하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걸 취소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온갖 압박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내에서도요, 내부에서도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렇게 발언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1급 전문가들은. 그걸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명백히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지지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럼 지지도가 왜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좀 길게 놓고 보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동안 어떤 관계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일본을 바라볼 때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죠. 우리도 일본을 바라볼 때 그걸 빼고서는 바라볼 수가 없지 않아요? 항상 역사 문제는 머릿속에 내리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좀 참여를 한다든가 좀 반성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면은 뭐 반성하면 우리가 반성했으니까 됐어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 되기 전에 일개 정치가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뭐 저런 사람이 다 해서 저런 정치가 다 해서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혐중 발언을 많이 했어요. 역사 문제 같은 것들은 왜 반성해야 되냐, 반성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야수군 진자는 매년 참배하고 그것도 뭐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게.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야수군 진자 참배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정치가라고요. 그랬던 정치가가 총리가 되어서 중국하고 전쟁 치르겠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러면 그동안 일본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봤을 때 앞을만 봅시다.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 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 두 분은 자민당 내에서 어떤 이제 정치가냐 하면은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면 비둘기파에 속하는 정치가들이에요. 자민당 내에서는 약간의 진보 쪽에 가까운 우익하고는 좀 다르죠. 이 두 분이 총리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3년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3년을 했고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1년을 했잖아요. 이 4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서 우익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글부글하는 게 있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할 소리 다 못하고 한국에도 좀 강하게 못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비둘기 파다 보니까 좋게 지내는 게 좋다는 식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에서 외교는 그게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이제 보수라고 보는 이 두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익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익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우익들은요 합리적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일본이 최고고 일본을 누구한테도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맥락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고 있으면요 일본이 뭘 잘못했어요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아니 아시아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 아시아한테. 거의 그런 식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 우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나 중국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우익이라고 그러고, 그 우익 중에서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울트라 우익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우익이냐 하면은 나치를 옹호하는 정도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를 밥 먹듯이 얘기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정치가로 총리 되기 전에. 그 중국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사람만큼 총리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일본은 뭔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특히 자민당이 총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자민당에서는 지금 자민당이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어떤 면에 가라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민당은 기본적으로 우익 정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시다 총리라든가 이시바 시게로 총리 같은 경우는 비둘기 파다 보니까 부드러운 얘기하고 부드럽게 우익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자민당을 지지하던 우익들이 떠나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민당이 이 총리 선거하면서 어떻게 구상을 했냐 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를 총리를 앉히면은 우익적인 발언을 하면서 떠나갔던 우익들을 다 지지도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으로 간 거죠. 일본 정치가.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제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어요. 일본 정치 속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자민당 내에서 일본 정치가 그렇게 앉히는 것 자체부터 의도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이제 강성 발언을 계속 하는 거죠. 하니까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익들의 지지도를 끌어모으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으로서는 뭐랄까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지금 현재 일본이 90년 초만 해도 사실은 중국의 한 대여섯 배 될 국력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한 30년 좀 지나서 중국이 오히려 일본의 4.5배 정도의 국력이. 이게 얼마나 뒤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국력이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다카이치 사나이가 과거에 중국은 일본한테 훨씬 더 부드러웠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국력이 커졌다고 일본을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부글부글 끓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이 두 총리가 유연한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 총리다 보니까 이 우익들이 볼 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니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강하게 나오니까 막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현재?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현재 어쨌든 일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나는 봐요. 과연 이게 오래 갈까?
싶기도 합니다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반응도 화제였다는데요. 중국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했다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 보시나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어떤 이제 스탠스였나 하면은 나토조차도 나토가 왜 결성됐어요?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미국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러시아 푸틴하고 잘 지내면서 나토를 거의 적대시했어요. 이놈들이 우리를 다 갉아먹었다. 뺏겨 먹었다. 동맹국들이 나쁘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유세하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는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난번에 한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오하이오주의 그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분들이 316명인가 최고랑 차고 그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국 관리국에서 할 일을 했다. 그렇게 처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동맹국들을 더 적대국보다 오히려 더 적대국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러시아나 중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은 절대 푸틴하고 적대 관계가 아니었어요. 지금 시진핑도 처음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 하다가 요즘 하는 거 보면 시진핑하고 얼마나 잘 지냅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한다. 거의 적대 개념인 것 같이 우리는 인식했는데 초기에는 트럼프 보면서 웬걸?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 나토보다도 푸틴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냐면은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동안 동맹에 대한 우리 솔직히 미국하고 FTA 맺은 게 있었잖아요. 그 서로 사실 관세 제로였다고요. 그거 완전 무시하고 그냥 우리 관세 그렇게 때렸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어떤 미국의 어떤 정치가들,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사실 중일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지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동맹국이니까 일본을 서포트 해주기를 바랬죠.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실질 행동으로나.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났다고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대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당신 국가, 미국하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친구였잖냐, 그 당시에는. 적은 누구였냐면 일본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성전국가 아니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그때 포츠담 선언이나 아니면 카이로 선언이나 그걸 통해가지고 대만은 중국 땅이 된다는 걸, 그건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성전국가가 되고 미국이 성전국가가 되고 일본이 패전국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대만은 이미 중국 땅이 된 거예요. 일본은 다 포츠담선은 카이로선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한국 문서에 조인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사실 역사적인 지식이 내가 볼 때 일천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마인드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 문제, 근데 외교라든가 역사 문제에는 그렇게 깊이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을 거고, 그래서 대만 문제는 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느냐, 그 다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대만은 중국 땅으로서 그거는 선이 분명히 그어진 거고 일본도 그걸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설명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자,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전화를 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전화했을까? 대충은 블룸버그 통신의 그 뉴스를 내가 읽어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니까 자극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부드러운 언사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집단 자유권 행사하겠다. 그거는 미국과 동시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지금 부드럽게 왜곡, 돌려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양쪽에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웨이트가 가느냐. 내가 볼 때는 시진핑한테 더 웨이트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약간의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동맹국인데 지금 사나이 총리가 그 대만 유사를 일본 유사라고 얘기할 때 미국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일본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의지를 강조하는 것에 정치적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확실하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일본은 지금 현재 자위대로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전략가들이나 자위대 출신 막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수계의 전략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위대로 가지고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물꼬를 트였던 것이 아베 전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해석 변경하기 전까지는 거의 60, 70년 가까이를 이 헌법 가지고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해 왔어요. 그거는 헌법에는 전력을 둘 수 없고 교정권은 영구히 포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내가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국가가 공격받으면 내가 거기 도와주면서 같이 전쟁 치르겠다 그러니까 그건 자위대의 그 개념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위대라고 명명한 거하고 집단적 자유권 행사하고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현재 헌법 가지고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계속 헌법 해석해 왔었어요. 그런 걸 아베 총리가 하루아침에 그걸 안 된다 했던 걸 된다고 해버린 거예요. 헌법 문항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정한 게 존립위기 사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개념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존립위기 사태, 집단자유 행사를, 이게 자위대가 집단 행사를 하려니까 이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자위대는 전수방위인데 집단자유권은 이게 전수방위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수방위라는 건 내가 한 방 맞았을 때 맞고 내가 반격하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동 같은 데서, 아니면 홍대 같은 데서 밤 늦어가지고 만약에 그 술 마시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멱살 잡고 할 때도요, 누가 먼저 선빵 때리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한 방 맞고 내가 때리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려 그러잖아요. 이 개념이 그대로 자위대는 내가 한 방 맞았을 때 비로소 행동하는 게 자위대란 말이에요. 근데 집단자유권 행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이 맞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는 과거 같으면 헌법에 이거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아베가 위헌이 아니다고 변경을 억지로 한 이유가 뭐냐니까, 미국이 유사시에 작전을 하는데, 일본을 지켜주려고 작전을 하는데 외부하고 전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이 공격을 안 받았다고 해서 미국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무임승차다,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도와주러 오는데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헌법상. 그러니까 이거는 무임승차 아니냐, 왜 우리가 미국이 너를 지켜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다 상방이, 일본은 그 대신 물자 제공해주고 기지 제공해주고 다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무슨 수호신으로 지켜주는 듯이 아무런 보상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앞뒤 안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유국 행사를 무리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헌법 개정하려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런데 미국은 계속 그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보수 우익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밀어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거예요. 우익들한테. 그래서 총리를 8년 반씩이나 하고 그랬죠. 그걸 이제 그대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베가 했던 그대로 그 정책이나 그 사상이나 생각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우익들의 입장에서는 집단자격 행사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충이 좀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같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서다 하면서 집단자격 행사 가능하고 존립위기 사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이제 또 얘기가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헌법 개정 해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비가 되면 아무 문제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하고 자유제가 아닌 군대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헌법을 개정해야 돼? 중국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존재해야지 뭐 현상 변경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익들이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는 약간 중국 위협론을 조금 이렇게 군부를 짚어가지고 야, 이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목적과 의도를 갖고 중국한테 강하게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봐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3국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경제 규모도 크고 세계 10위권에 하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나라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국제정치학적인 개념에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제3의 국가하고는 잘 지내는 걸 바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제3의 국가가 적국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대 편으로 가지 않고 내 편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험악해지면서 그 생각이 더 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차에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지난번에 블랙 이글스 뭐 독도 상공을 나눴다 해서 급여해주기로 했던 급여를 안 해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독도를 이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그러면서 그 전시관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케시마 자기들 영토로 하면서 역사적으로 뭐 국제법적으로 뭐 자기들 영토라는 그 논리를 쭉 그런 것들을 많이 전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걸 확장 전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중국 기자가 중국 외무성 대변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독도에 관한, 일본은 다케시마라 그러면서 그 전시관을 확장시켜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이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해요. 중일 간의 지금 이 험악한 이 상황 속에서. 그건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기획한 질문 아닐까, 의도한 질문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이 뭐냐 하니까, 최근에 일본의 악성 발언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악성 발언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일본이 역사 반성을 하고 그런 악성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결국 악성 발언이라는 것은 다케시마를 자기 영토라고 하는 것을 악성 발언이라고 한 것은 뭐냐? 독도는 한국 땅이다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보는 거지, 해석을. 이제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당연히 이제 한국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이제 확대시켜서 일본과 한국 거리를 멀게 하고 중국과는 관계를 좀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트릭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겠죠.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다만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도 동맹관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동맹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가 그렇게 험악하게 가더라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우리는 조용히 있으면 돼요. 사실 우리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한국한테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보복 행위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일본이 어땠었나요? 일본은 아무런 우리 편을 들어준다든가 중국 편을 들어준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제3자로서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이득 같은 것들을 더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 돼요. 그게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다만 한미일 공조라는 틀이 그동안 늘 얘기도 되어 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관여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 일본이 지금 저렇게 험악해지는데 미국이 관여를 안 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국조차도 관여 안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입 딱 다물고 그냥 둘이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조차도 그게 관여 안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더 뭔가 친밀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본을 도와준다든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군사 협력 관계를 그동안 해오고 그런 부분은 있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니 독도 그게 우리 블랙 이글스가 날았다고 그 기름도 안 넣어주기로 했는 거 그리고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제 스타트한 건데 그걸 냉정하게 기름 안 넣어주겠다. 전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국제 에어쇼에 가는 거니까 그 평화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해주겠다 그러는 일본한테 우리가 뭘 도와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안보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만 안 하고 잘 견디면은 그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다만 내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한테 조건이 달라지겠죠.